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4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작금의 의료 사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 보사부의 보험과장으로서 실무적인 일을 수행하셨고 쭉 그 일을 계속 하시면서 1989년에 의료보험 실시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할 때도 담당 국장이셨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3년 지내신 이 분야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권위자 김종대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우리 기자 생활할 때 우리 김종대 과장으로 많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과장 시절에 워낙 엄청난 일을 하셔가지고 영혼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김종대 과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영월에서 은퇴 생활을 보내시는데 아마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최초로 공개 발언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인터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요새 의료 사태를 구경하는 입장이신데 어떻습니까? 구경하기보다 예. 상당히 근심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같겠습니다만은 전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참 걱정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의료보험을 키운 분이니까 설계하고 키우고 또 그게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는데, 지금 의료개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료대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료 파국이라고도 불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이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가장 폭넓게 정리해 주실 분이 우리 김종대 이사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정부의 이 이른바 의료 개혁이 제대로 된 겁니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의과대학 정원을 지금 3,058명을 2,000명을 내려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 하는 것이 그 결론인데 왜 늘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지방에서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방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그 다음은 필수 의료, 소위 정부가 필수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데 필수 의료 분야, 내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이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전공하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2,000명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발표의 핵심 요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 2,000명을 늘리면은 의료 문제가 해결되느냐? 결론적으로 저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제 혼자 많이 생각을 성인의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도몽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이. 앞뒤가 뒤바뀌었다. 뭐 바르게 봐야 하는데 바르게 못 보고 거꾸로 보고 있다. 그리고 꿈같던 허상을 그걸 현실이라고 보고 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온 발상에서 한 거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왜 그러냐 하는 문제는 이제 대표님하고 뭐 얘기를 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출발점이 아주 간단하기도 합니다. 그죠? 2,000명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매년 2,000명 늘리는 거,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는 게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김 이사장님은 그걸 좀 부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태든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적 현상이든 사람의 몸에 관해서든 그렇습니다. 우선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 체계, 다시 말하면 진료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모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77년도에 의료보험이 도입돼서 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된 지 지금 35년이 됐습니다. 35년이 됐는데 이 의료 체계는 알아야 된다는 뜻은 지금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사들, 선생님들은 이 건강보험의 진료와 급여 체계에 따라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전제 하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살펴봐야만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좀 들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전제 하에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지금 2,000명을 늘리면은 그만 지방 의료가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필수 의료라는 분야에 의사가 가서 충분히 하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하나하나 보면은 지방 의료 부분을 본다면은 지방 의료가 붕괴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77년도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지방 의료가 붕괴된다 이런 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라고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분야에서도 사람이 없다, 의사 선생님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200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심화되어 온 것이 오늘에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 의료는 왜 붕괴되어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 대책이 2,000명이 나오든지 1,000명이 나오든지 나오는데 지방 의료가 붕괴된 것은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진료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권 단위로 소위 말해서 중진료권, 그 다음에 시도 단위로 대진료권,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 전국진료권, 이 3대 진료권 제도 형성이 되어 있고, 진료권을 벗어날 때는 진료 의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허가를 받아 의사가 판단해 줘야 됩니다. 의료의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판단을 해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 생활권 단위에 안 되고 서울로 막바로 가야 되겠다 하면 서울로 보내고 그 다음에 대진료권에도 형성할 수 있다. 시도 단위에서는 그를 보내고 이런 진료권 제도가 되어 있고 그건 선진국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진료 의뢰 제도가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걸 없애버렸다. 그게 진료권 제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환자 의뢰 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다음에 또 KTX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부 서울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료는 의사 과학국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의료가 점점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다 또 가속화된 것은 서울의 그 소위 이제 빅5라는 든지 아니면 더 큰 병원들은 분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대학교 같으면 서울대학 분당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도권의 인근에 대형 병원에 그럼 전국의 환자들을 그걸로 전부 다 빨아들여.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블랙홀이 돼요. 그러니 지방은 붕괴될 수밖에
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방의료가 붕괴된 원인인데, 두 번째는 필수의료 분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필수의료라는 말을 난 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료행위가 한 만여 개 의료행위인데 어느 건 필수고 어느 건 필수가 아닌 게 없습니다. 다 필수지. 다만 특정 의료 분야든지 특수 분야라든지라고는 워딩을 해야지, 용어 잘못한 용어를 또 자체도 정부가 장명을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갈라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필수고 이건 필수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의사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도 왜 그래 됐느냐. 아까 그런 현상에다가 2000년도 들어서 비급여 제도를 제도화했어요. 공식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료보험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보험 체계와 의료보험 진료 방식에 의해 가지고 그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비진료고 이건 급여고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급여는 수가는 또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비급여로 의사들이 비급여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거기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성형, 비만, 그렇죠. 미용, 이런 부분이 돈되니까 전부 다른 그 전공하는 분들도 그걸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를 공식화해야 돼. 어느 나라든지 비급여를 했을 때는 그 비급여를 심사해서 급여로 돌리고 또 못 돌리고 할 때 부득이 의료기관에 자유제 맡겨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전액 본인 부담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거다. 그럼 네 돈 내고 해라라는 것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거는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받고 비급여는 네 마음대로가 전부 이다 치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료비도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다 보니까 필수 분야에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럴 때는 비급여를 창출하는 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지 않고 이 분야로 가게 되니까 필수 의료 분야에 소위 정부가 말하는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의 요인이 주 요인인데, 그러면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그걸로 가느냐? 갈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체계, 수요가 왜곡돼가지고 공급이 왜곡됐는데. 의료도 수요는 건강보험 쪽이고 공급은 의료기관인데 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든 그 상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왜곡돼서 공급이 왜곡된 게 현재의 이 사태인데, 근본 원인인데 수요는 그대로 있고 여기는 그대로 있고 공급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반쪽 뺏게 되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비서장님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이야기 아마 처음 듣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필수 그리고 지역 의료가 붕괴됐느냐. 그게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 원인을 딱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 정책을 결정한 거, 그러니까 지역권 허가제도 비슷한 걸 막 폐지해버리고 비급여를 공식화한 거, 이거는 의사들이 한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었죠. 그렇죠. 정부 정책이었죠. 그러면 지금 오늘의 위기를 만든 거는 의사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이네. 이거 의사는 아니죠. 의사는 진료만 했을 뿐이고 정부가 그렇게 했는 거죠. 내 진료권 제도를 만들, 그때 제가 담당 실무국장이었으니까 제 손으로 했으니까 제가 알죠. 일본이 의료보험이 우리보다가 1962년도에 개보험이 되었으니까. 전국민 보험이 일본은 1962년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이니까 얼마입니까? 50년이 우리보다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충고를 할 때, 그 전국민보험 할 때 절대 진료권 제도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그걸 해서 일본이 건강보험이라 그랬죠, 일본이. 건강보험 재정이 펑크가 났습니다. 일본이 3대 그 재정 펑크가 난 게 그 쌀하고 호미.
그다음에 건강보험하고 예. 철도, 예. 일본의 3대 적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이 파산된 원인이 예. 중에 하나가 이거다. 예. 첫째, 진료권 제도를 너희들이 할 때는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본인 부담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일본에 처음에 건강보험 개보험할 때 본인 부담제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겨울에 추우면은 병원에 입원실에 가가지고 들어누워 있어요. 예. 돈 안 받으니까 추운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예방해야 되겠다는 것을 예. 염두에 두고 77년 의료보험, 89년 도시의료보험을 예. 전국민 의료보험을 만들 때 예. 이걸 회사가 정착이 돼 갔었습니다. 89년도, 99년도까지 정착이 돼 갔는데 정착이 돼 진료권 갔었- 제도나 이런 게 다 정착이 돼 되어 갔는데 갔었는데 이게 뒤집어져 버렸네. 그 부분을 잘 국민들은 뭐 오래된 그거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또 이거는 잘 모르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상당히 사항에 전문적이죠.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의사 수의 공급 부분만 보고 공급만 가지고 자꾸 백날 얘기해도 답이 나오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진료권 폐지하고 비급여 공식화인데 그때 그 몇 년 전에 우리 김 이사장님이 그 복지부에 그때는 이름이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의 기획관리실장 했습니다. 하시다가 장관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예, 뭐 바로 뭐 이런 그러셨죠. 예, 바로 의료보험 통합 예. 부분하고 의약 분업하고 야. 부분인데 의료보험이 통합이 되면은 예. 재정 파탄이 올 수가 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그러니까요. 있다. 또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손으로 주물렸으니까 그렇죠. 내 손으로 뭐 네. 진료비 청구할 때는 서식은 이렇게 만들고 지금은 용역을 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손으로 그렸습니다. 예, 청구를 할 때. 그럴 때 진료권 문제라든지 의료보험 통합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진료권을 폐지돼 전국 하나로 되면은 생활권 왜 내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막바로 못 가? 서울 사람만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예. 그때 이 얘기는 그럴 수가 있지만 이것이 균형이 깨져 버리면은 깨지면 안 된다. 깨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투자를 지역에 투자를 하고 균형을 맞춰줘요.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죠. 지금 지역 균형 발전한다고 뭐 서울의 공공기관을 전부 다 전국으로 나눠두고 일부러도 돈 들여 그래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이 딱 해가지고 정착이 돼 갔는데 이 정책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 예. 예,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한국 의사들이 좀 억울한 점이 있는 게 정부의 정책 실패의 부담을 공무원들이 지는 게 아니라 진료하는 의사들이 져가지고 이 지역 의료 붕괴, 필수 의료 붕괴도 의사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환자들은, 국민들은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환자 병 고쳐주면 됩니다. 예, 예. 그 병을 고쳐주면 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그렇죠.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부가 도로망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로망을 만드는 건 의사가 만드는 게 아니죠. 네. 행정가가 하는 거죠. 행정가가 하는 게 정책 당국이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의사들인 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아마 억울하게 생각할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좀 저는 저희 집안에 의사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한번 의사를 편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 게, 왜냐하면은 의사는 진료만 하면 돼요. 열심히 진료해가지고 환자 병 고쳐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 병을 잘 고쳐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정책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담까지를 우리가 참 억울하게 생각할 겁니다. 의사들이? 예, 다만, 처음에 77년도에부터
의료보험을 댈 때 의사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아, 반대했군요. 처음에. 그것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나중에 가서 동의를 했습니다. 자, 이래 우리 그때는 그 서울에서 그 신문에 사회면 토업원 그 병원 전전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말했습니다. 사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못 먹고 살아서 일식집 앞에서 보고알 먹고 말 죽었어요. 죽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열단 가스에 가서 죽는. 이 3대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북쪽에서는 뭐는 얘기를 했냐. 우리나라는 공짜다. 그렇죠. 의료가 공짜다. 그게 이제 선전용어로도 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부분을 결국에 가서는 의사협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계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게, 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과 기업인이 이제 의료보험의 반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 직장의료보험 할 때 보험료의 반을 기업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50%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을 때 나중에 가지고 이것을 정경련이 앞장서 가지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의사협회가 나서 가지고 이걸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현재 의료보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 역사 정도는 우리 국민이 또 알고 있으면은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의사 숫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한 8가지 지표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보건의료의 건강 지표를 한 30여 가지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매년 30여 가지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7, 8가지를 보면은 의사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키가 170cm인 키 사람이 좁다고 할 수 있고 크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만 보면 180cm의 키를 가진 사람한테는 110이 적고 160cm의 키를 있는 보다는 110cm 크다 그러고 이 몸무게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 헬스 데이터를 OECD가 발표하는 것 중에서 한 8가지를 보면은 첫째 이제 우리 정부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외래 방문 횟수. 그렇죠. 그 나라의 국민이 1년에 외래 방문을 몇 번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의사를 몇 번 만나느냐. 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지금 최근 데이터에 보면은 17.5회를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연간, 그렇죠. 연간. 17.5회. 정부가 발표한 걸 내가 뭐 언론을 통해서 이래 보면 15.7회라 그러는데 그건 옛날 지표입니다. 그 어떤 정책을 수립할 적에는 최근 지표를 해야 된다. 우리 17.5회인데 OECD 평균은 6.4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병상 수입니다. 병상이 많으면 의사가 손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8병상입니다. OECD 평균이 4.3병상. 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의사를 많이 만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입원 일수입니다. 재원 일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면은 입원했을 경우에 며칠간 있느냐? 우리는 19.6일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7.9일입니다. 오래 있네요, 병원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의료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그 대신에 의료비는 어떻게 됐나? 1인당 의료비가. 우리가 US 달러로 해가지고 4,637달러입니다. OECD 평균이 5,312달러입니다. 미국이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12,741달러. 우리가 6, 700만 원이라면 OECD는 7, 8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인당 의료비는 싸죠.
그 다음에 또 의사 숫자와 관련되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이 첨단 의료 장비입니다. 첨단 의료 장비. 첨단 의료 장비. 첨단 의료 장비가 두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MRI입니다. 예, 예. MRI 자기공명 장치. 이건 그렇죠. 아주 그 어려운 의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MRI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MRI의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몇 대를 가지고 그렇죠. 있느냐. 예. 이게 이제 OECD의 그 지표입니다. 예, 예. 100만 명당 우리나라가 37.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OECD 평균은 19.2대입니다. 아, 우리가 많네. 2배 가까이 됩니다. 예. 첨단 장비. CT, 그 다음에 MRI도 그것도 CT, 허리 척추 같은데 예, 예. CT 찍고 하지 않습니까? CT가 우리가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인구 100만 44.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29.6대입니다. 예. 우리가 또 훨씬 많죠. 많죠. 두 배 가까이를 많습니다. 예, 예. 이 첨단 장비가 많다는 것은 의사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의료의 질도 높이고 시간도 단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 AI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AI가 의사의 판독을 하는데 영상 판독을 할 때면은 예. 판독을 전부 의사가 다 봐야 되는데 예. AI가 하면은 한 70%는 그냥 걸러가지고 예. 그것을 판단하고 어려운 것만 한 30% 예. 의사가 직접 합니다. 그 기술 개발에 따라서 발전에 따라서 많은 또 의사의 소요가 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하나의 최근에 지표가 나온 걸 보면은 우리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입니다. 예, 예, GDP. 예. 의료비는 많으면은 GDP 경상의료비에서 의료비는 주로 건강에 쓰이니까 소모적인 그렇죠. 소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적인데 그렇죠.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우리가 9.4%입니다. 예. OECD 평균이 9.2%입니다. 능가했습니다. OECD를 능가했네요. 능가해. 2005년도에 OECD의 평균이 7.8%였습니다. 2005년도에. 예. 그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이 4.5%였습니다. 아, 놀라운 증가네요. 엄청난 증가죠. 2021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OECD, 우리의 평균이 GDP 대비 경상의료가 9.3%였습니다. 예, 예. 근데 OECD 평균은 9.7%였습니다. 예. 그 역전됐어요. OECD는 낮아지고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상상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 저하돼서 그럴 수도 있고, 의료비가 증가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건 더 분석이 필요한 거지만은, 이러한 7, 8가지. 예. 이를 가지고 의사 숫자가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의사 숫자는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예. 우리는 2.6명입니다. 예, 예. 1명 정도 적죠? 예, 적죠. 그런데 2012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예. 우리가 얼마냐? 2.1명이었습니다. 예. 그때 OECD 3.2명이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90년대는 아마 1.5명 내지가 때 2.5명 정도. 그렇게 한 1명이 적은 것이 90년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의사 수가 적어서 지금 이 사태는 아닌 것이 그렇죠. 분명하게 됐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렇죠. 나오지 않지.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의사 수가 가늠을 하는 겁니다.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있을 뿐이지 그 나라마다 해답이 다르죠. 그 나라의 경제력 수준, 인구 숫자, 그 다음에 증가율, 국민 소득 수준, 이 모든 것을 봐서 많다, 적다를 해야 되지. 이것을 단순하게 OECD가 3.1, 우리는 1명 적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특히 30몇 개 중에서 8개 정도를 딱 보고, 의사 수가 많으냐, 적으냐, 적거나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이야기 들으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의사 수는 현재 한국에서 부족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없죠.
다수 국민들이 느낄 때에는 가가지고 오래 기다 자기 각자의 보면은 주관적인 부분은 가다가 1시간 기다리고 3분 진료한다. 이게 그 대형병원으로 몰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균형 발전이 됐을 때는 그런 게 아니. 그 대신에 비용 문제. 그 다음에 비용 문제가 왜 GDP 대비 경상여로비가 역전됐느냐. 비급여라는 걸 막고 실손보험을 전부 병원에 요번에 가보십시오만은 실손보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게 간밀히 무슨 실손보험 들었다가 막 그거 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손보험도 왜 그러냐면 의료보험과 연계된 의료보험이 돼야 실손보험도 그 심사에서 또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단순하게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의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살진님 설명 통계 쭉 말씀하신 들으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흔히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의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또 한국 의사들 수준이 높고 전문의 비중이 높고 한마디로 한국 의사들은 소수정예주의네. 맞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아까 8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봐야 됩니다. 볼 때에 우선 노동 강도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7.5에 오고 유럽은 6.4에 오는데 노동 강도가 높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전공의들이 24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다가도 나와야 되는, 불려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전공의의 인턴 레지던트들은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지. 그 노동 강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그렇게 봉급이 많아요.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의사들 전반적으로. 그거는 당연하지. 당연한 얘기다. 또 그것을 다시 노동 강도 면에 생산성으로 하면 생산성이 3배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생산성 높다. 생산성이 높은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 대신 의료비는 쌌잖아요. 개인적으로. 1인당 의료비가 싸잖아요. 그 대신에 여기서 놓쳐서야 안 될 것이 의료 기술이 우리 최상의 기술로 가는 데에는 임상이 많다는 거예요. 임상 사례. 왜냐하면 17.5회를 가는데 6.4 의사 환자를 보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환자를 각종 질병을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료의 최신 기술이 세계적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의료 기술이 축적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전부 간과하고 있는데, 간과하고 있는데 의료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 덕분에 세계적 다국적 회사가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신약을 개발할 적에 임상 실험을 제일 많이 맡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수입도 괜찮겠네요. 그 수입 가지고 전임의 월급을 많이 줍니다. 전공의가 말고 전임이라고 펠로우라고 있는데 전임의 월급을 병원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거는 병원마다 사례가 다릅니다만은 많은 대부분은 병원에서는 이 임상계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은 교수한테 주지만은 교수가 못합니다. 혼자. 거기에서는 그 전공의가 뒷받침을 해줘야죠. 전임한테. 그게 지금 아마 거의 안 맡길 겁니다. 다국적 회사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 맡기면 거기에서 최신 의료 기술이 나옵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가지고 그 전부 우리나라에 빅5 병원 같은 데다가 이 임상 실험을 줍니다. 다국적 회사 제약회사. 주로 제약회사죠. 제약회사가 다국적 회사가 지금 그렇죠. 바이엘이든지 세계적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 임상 실험을 많이 줍니다. 아마 의료 사태 이후에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새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많이 의학 기술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이 암 같은 거 제일 어려운 거 질환이잖아요. 그 기술은 세계적 기술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 많고
노동 강도가 있고 그 대신에 생산성은 높고 한 데 대해서 이런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또 우리가 첨단 의료기기도 있고 의료비용은 1인당 의료비용은 더 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저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같은 환자라도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가지고 판독하는 의사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건 선종이네. 갑자기 어떤 사람 보고 임상정이 맞아. 아니야. 이거는 과거에 이런 환자를 봤을 때 이거는 악성으로 변성이 있어. 그러면 도려내.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의학 교육에 관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의학 교육. 일반 판사나 검사 만들고 회계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행정 관련 만드는 거 분필가루 가지고 칠판에서 써가지고 그 책으로 배우는 거 하고 의과대학에서 하는 거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거는 실험이 전제가 돼야 돼요. 실험. 네,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과대학 실험실이 어떠한 공학 실험실보다도 정교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리고 의학 교육은 도제 교육. 절대 이거는 집합 교육으로 교양 과목 같은 건 집합 교육으로 50명, 100명 모아놓고 그렇죠. 하지만은 하나하나 교육을 할 적에는 이 도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체를 인간을 하자면은 시신을 그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신 한 사람의 키가 170cm 하면 분이 시신이 있다. 그러면 거기 50명, 100명이 그 돌아서 보겠습니까? 거기 그다음에 10명, 15명을 놓고 교수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이건 어떻게 되고 그런데 뒤에 앉아 있는 사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도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의사의 의과대학 입학의 정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일반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복지부나 무슨 대통령의 수석이나 딱 한 가지 하나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단 끝에 나온 게 2000명이라는 숫자인데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도 지금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최근의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이건 확인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모두에도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의과대학 정원을인데 소위 말해 의료 공급자 단체하고 의사협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자 측하고도 얘기가 돼야 됩니다. 다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 수요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죠. 건강보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인데 건강보험의 공단과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돼야 그렇죠. 됩니다. 이건 국민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공급자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모든 것이 전 국민이 건강보험 체계 내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건강보험 체계에 따라서 공급자가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그 근본적인 체계의 한 당사자는 그 논의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도에서 별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서 제가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협의체를 구성한다건 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반드시 이 체계의 바탕을 깔고 있는 거는 빼고 그렇죠. 그 위에 있는 파트만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망을 해볼 때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김 이사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 통계 수치에 굉장히 밝으신데요. 이게 어떻게 계속 외우십니까? 아니면 습관이 그럽니까?
저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예, 예. 제가 공무원 그 보건사회부에서 할 때 저희 장관님이 신현학 예. 그 옛날에 총 나중에 국무총리 하셨죠. 하십니다. 국무총리 저희 장관님이셨는데 이 양반이 수리에 밝은 분입니다. 밝으신 분이고 통계 수치에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의료는 통계다. 의료는 통계다. 원입니다. 건강보험 통계다. 예.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10년, 20년의 수치를 예. 보면 흐름을 알 수 있고 예. 정책을 판단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참 영향을 줬다 할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늘 관심을 가지고 예.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고 관심. 그래서 한 최하 200~300개 정도의 예. 보건의료에 관련 지표는 예. 책 보고 하다 보면 늦어요. 예. 그게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하는데 이거 뭐 이게 어떻게 들어갔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존 베이컨이 경험 이상 확실한 지식은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도 그분 얘기도 참 공감이 가는 거 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특히 건강보험과 의료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왜? 이건 정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흐름과 판독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것을 각국의 현상이라든지 우리 현상을 진단을 하자면은 이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아까 근데 언급하신 것 중에 그거는 언급 안 하신 게 중요한 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회피 가능 사망률인가요? 예.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비율이 아마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속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우리가 우수했죠. 그 부분에서. 당연하죠. 당연한데,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어디냐 의사 기다리다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외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빅5가 기다리면 6개월 기다려 3개월 지금은 아마 원래 해도 내년에 진료 받을는지 수술 날짜를 잡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사망하게 돼. 그건 말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회피 가능 사망률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지금 통계 숫자를 정부가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숫자도 나와야 된다고 내가 보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계산을 해가지고 낸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2월, 3월 두 달 동안에 초과 사망률이 1,700명이다. 1,700명이 더 죽었다. 1,700명은 대부분이 응급 환자고, 그리고 중증 환자에서 1,7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수치는요, 내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평균 옛날에 이 이상의 사망자 숫자 나와서 보면은 지금이 어느 정도냐 그런 건 대부분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통계 수치 내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게.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좀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소름이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독단적 정책 결정이 잘못돼가지고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 달에 몇천 명? 한 달에 1,000명? 모이면은 1년에 10,000명?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심하게 비교를 하면은 김일성 이후에 한국 사람의 목숨을 제일 축내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퇴임한 이후에 의료 파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노비명에 적힐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차 이거 잘못됐다. 여기서 요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사마천의 사기가. 사마천 사기. 예, 사마천이, 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제나라 시대의 유명한 재상, 안자라고 좀, 안명인데, 예. 안자가 최고의 재상. 내가 안자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온다면, 난 그 마부가 돼도, 내가, 흔쾌하다. 이 사마천이 대역사학자 아닙니까? 사관인데, 이분이 그 극찬하는 안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임금이, 그때, 제나라 경공 시절이라고 보는데, 안자가, 백성한테 죄를 지으면은, 임금한테 얘기입니다. 백성에게 죄를 지으면은, 대신 살 데가 없다. 공자도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악한 일을 하여서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빌 곳이 없다. 빌 곳이 없다. 그리고 백성의 입은 임금님의 친해 옆에 있는 신하는 침묵을 하고 멀리 있는 신하는 벙어리가 되더라도 많은 백성의 입은 쇠도 녹일 수 있다라고. 그만큼 백성의 목숨에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죠. 그 2500년 전에 이제 대부분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 생각이 지금 납니다. 그럴 정도로 최고의 지도자는 백성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럼 제가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의료 사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할 때는 한번 들어봐 주시고,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첫째, 이천명 정원 발표 이후에 전공의 의대생 합쳐서 3만 명의 사직과 휴학에 대한 윤석열 이 정부의 아주 무리한 대응으로 올해 일반 의사 및 전문의 약 6,000명, 약 6,000명 배출 중단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명씩 5년 동안 10,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은 이미 출발하기 전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세계적 대형 병원들의 줄도산 위기, 특히 중증 환자 치료 및 의학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 및 필수 의료 붕괴, 다섯 번째, 응급실 파행, 여섯 번째, 수술 지연, 일곱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임상실험 국제 용역 중단으로 첨단 의학 발전에 차질이 빚어진다. 여덟 번째, 의대 정원이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이공계 대학 재학생까지 수험생이 되어가지고 이공계가 황폐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급 의료 인력의 해외 유출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근보 재정이 고갈될 수도 있는 상태다. 그리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부족 사태로 안보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 증가로 국가 생산성이 위축된다. 13번째, 회피 가능 사망률 증가로 평균 수명이 오히려 감소될지도 모르겠다. 현재 한국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1등인데, 그 다음에 14번째, 건강 불안의 확산으로 국민의 행복감이 떨어져서 체제 위기를 초래한다. 좋은 나라가 이거 거덜나게 생겼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과 무조건 따라가는 영혼 없는 식민지형 관료와 게으른 언론이 작당해가지고 페이크 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악마화하고 헌법을 짓밟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야기하면 반자유민주 세력화 되어가지고 이게 개혁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정권은 골수 지지 세력을 아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독교 반공 세력과 함께 보수의 3대 핵심 세력이던 의사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자유를 간판으로 내세우지만 그의 본성이 좌파의 아바타든지.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금 결단의 중간에 몰려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이제 잘 들었습니다. 뭐 대부분 종합적으로 다 망라가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서 지금 뭐 보도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의료대란이라고 보도도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료대란을 넘어서 이 의료 파국으로 들어가면 왜 어떻게 하나. 이 의료 파국에는 건강보험 파국까지 방되는 거죠. 왜냐 이 공급이 파괴되면 수요도 또 파괴되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시간 문제지. 그랬을 때 국민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내년에 의사 안 나오고 전공의들 안 들어가고 의과대학에 시험 국시 안 보고 하면 뭐 내년 공중보건의가 안 되고 군의관 안 되고 뭐 지금 생각하는 건 뭐 다양한 변수가 일어나죠. 이제 이거를 아마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아마 많이 대부분 열거하셨지만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대란의 수준을 넘어서 파국으로 가는 건 어떤가. 이 걱정이 참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이 제도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전 국민 40여 년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이것을 참여하면서 보는데 이제 우리 세대는 그렇게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떠겠냐. 이래 해가지고는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법을 찾아야만 됩니다. 해법을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는데 사람의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그런 자세로서 이거를 봐줘야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판을 떠줘야 된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진짜 오진이 했으면 오진이 됐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솔직하게 이렇다라는 부분을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딱 들이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결단했고, 뭐 조계용 장관은 자기가 했다고 총대를 매지만 그건 믿을 수 없고, 그렇다면은 2,000명이란 숫자에서 비롯된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파탄이 진행 중이니까 결국 오진했다. 2,000명이란 오진을 했으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이걸 물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면 답이 나오죠. 인정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전에 양심이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수치심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양심이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심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겁나는 이거.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현재 매듭 지은 자가 풀어줘야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2,000명 정원 백지화 아니야, 답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거기서 더 나가면 더 나갈수록 늪으로 더 나간다, 빠진다. 우리 이제 시골에서 논에 있는데, 늪이 있으면 빨리 빼면은 되는데, 거기서 계속 가다 보면은 더 빠져가지고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참 솔직한 바람입니다. 근데 2,000명 정원 백지화를 하면은 이제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 규모는 당사자만 한다면은 한 5,000명, 수천 명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뒤에 뭐, 그거 말고 시험 쳤던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몇만 명 되는데 그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고 스톱, 진행 중인 의료 대란, 의료 파고로 갈 수 있는 걸 여기서 스톱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실수한 부분은 실수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해결할 수 있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는 이렇게 볼 때 처음에는 내 눈과 귀를 조금 의심을 했어요. 2,000명이나 잘못 들었나. 왜냐하면 내 경험을 한 40여 년간 의료 문제만 다루어봤던 사람으로서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보게 되고 확인하고 입학 정원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는데 나는 몇 번의 이 부분을 리셋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 그것도 맞습니다. 내 유심히 그것도 봐서 이게 그러면은 정부도 살고 그러니까 5월 말에 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더라면은 그때 해결됐어요. 해결이 될 수 있는 몇 번의 계기를 그러니까 세 사람의 판사가 나라를 구할 수 있었어요. 나도 놓쳤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국적으로 봐서 이게 뭐 어디가 손해고 어디가 뭐가 오자네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인간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 문제에 최소화시키면서 해답을 만들.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 만사에 정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있습니다. 해답은 그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현명한 판단을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다른 분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설계자 역할을 하시고 그걸 설계만 한 게 아니라 그게 77년에 의료보험을 도입해가지고 12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빨리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또 실무적으로 주관하시고 나중에 또 건강관리공단 이사장까지 3년 동안 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는 게 꼭 직접 키운 자녀가 지금 아파가지고 들어 있는 걸 바라보는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요. 심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시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70여 년 동안의 대한민국 역사 발전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문명 건설인데 그 문명 건설이라는 게 결국 좋은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제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도 하나를 꼽으라면은 의료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전 뭐 자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고의 시스템은 그 대우를 해가지고 고치더라도 아끼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가야 되는 거지.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의사들 이 시스템을 아주 저주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자연히 여기서 반발이 일어나고 해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인턴 레지던트들은 다 젊은 분들 아닙니까? 2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익 때문에 이렇게 극렬하게 그건 전 아니라고 아닙니다. 저도 확실합니다. 저는 양심과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수용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인지 관료든지 그걸 잘 들여다봐야만 됩니다. 이 나이가 든 층하고
또 다를 겁니다. 같은 의료계라도 그렇죠. 위에 연배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사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을 만들 때는 시대의 흐름도 느껴야 됩니다.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를 왜 합니까? 그 시대에 정책 담당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현실적인 정책이 성공하자면은 우선 정책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되고 현실성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국회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책을 제 경험으로서 얘기한다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정책이 성공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것이 그간 내가 저희들 살아오면서 느낀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관료든지 정책 일본 당국자 그 다음에 이거에 직간접으로 연관 있는 언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는 분들이 참 이게 아끼는 마음으로 이걸 좀 천착해주면서 논의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하면은 반드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있었겠죠? 당연히 그 정책할 때에는 네. 그런 논의를 하죠. 그런데 파업이 아니라 사직하고 휴학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랬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직하고 휴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고 이건 법법 행위가 아닌데 이걸 마치 파업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법적으로 말하자면 단속하는 입장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죠. 더 감정적으로 더 어렵게 됐죠. 이 반발을 불러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요. 전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죠. 머리가 좋습니다. 그게 다 과거의 경험도 있고. 또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설득할 때 보면 또 합리적이면 또 설득됩니다. 설득됩니다. 또. 그래서 그런 아량이 필요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저는 가장 큰 비극은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2030 3만 명 아닙니까? 그죠? 가장 머리 좋은 2030 3만 명이 병원을 떠나고 대학을 떠나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외국으로 나간다는 거. 이 두뇌 유출이라고 할까요? 걱정스럽습니다. 말살이, 이거는 국가적 재앙 아닙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적 재앙. 이런 저도 제일 사실은 피부적으로 제일 가까이 당하는 문제가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계 곳곳이 우리나라 사람이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이 우리나라 의료를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아마 호객 행위도 할 겁니다. 나중에 볼 적에는 그를 갖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유수한 각국의 의료기관에서는요, 눈독을 들이면서 이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김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대책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심을 되찾고 그 진실에 따라서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시간 끌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료보험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지만 결국 기본이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관여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신현학 당시 보사부 장관이라든지 아까 이 좋은 뜻에 동의를 해줬다는 의사, 그리고 기업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게 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 아니었습니까? 치료받지 그렇죠. 못하고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어나가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국가 경제력에 비교해서는 무리한 거지만은 여기에 결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중대한 결단이죠.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당연하죠. 이 리더 그룹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이거의 정책
관료, 그 수하의 관료도 여기에 대해서 하고 영혼 있게 네. 좀 나가야 되지. 그냥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런 무리한 정책의 집행을 하고 있는 우리 보사부 공무원들 아마 후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예, 어쨌든 이 문제를 잘 정도에 의해서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결국은 모든 것이 용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은 용기인 용기입니다.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느껴집니다. 처음에서도 그래, 용기입니다. 모든 부분의 마지막은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머리 좋고 하지만은, 머리도 좋고 온순한 사람도 있고 뭐 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문제는 용기라는 거죠. 그렇죠. 용기. 영국의 그 유명한 재상에 했던 디스레일리가 한 이야기 중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를 해보니까 출세할수록 용기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더라.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일은 많은 일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마지막은 용기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마지막은 용기인 것 같습니다. 온갖 걱정, 용기를 낼 때는 온갖 걱정, 안중근 의사가. 그렇죠. 그럴 때는 마지막에는 용기죠. 그렇죠. 그 뭐, 다 생각이, 그렇죠.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용기죠. 그렇죠. 그렇게 좀 행동해 주기를.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 용기를 내십시오. 이게 결론이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